아직도 제조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에 나간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많이 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죠. 첫 번째 대상국이 입니다. 네, 이영선 연구위원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나눴던 게 미국이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더하면서 한국이 또 위상을 얻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그 가운데 기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위원님. 미국이 그렇게까지 제조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즉 부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가요? 미국 제조업들이 왜 세계화 과정에서 해외에 투자했느냐? 이거 인건비가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아직도 제조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이 인건비가 뭐 옛날보다 미국 국민소득이 더 뭐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생산비가 비싸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윤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윤리가 그동안에 미국이 잘 살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세계 패권국으로 유지하면서 좀 안이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미국이 제조업을 강하게 하려면 정부가 주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제조업을 일으킨 것처럼 개인주의적인 나라가 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단기적으로 외투 기업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주도로 부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너무 이제 세계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제약, 히토류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중국에 너무 간 거예요.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미국에 대한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자기 나라에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급망 강화라고 하는 얘기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굳이 또 인건비가 비싼 미국이 아니라 인건비가 좀 더 중국보다 좀 쌀 수 있는 뭐 동남아라든지 인도 이런 시장으로도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많이 뒀습니다. 공급망을.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이라는 말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죠. 첫 번째 대상국이 인도입니다. 어차피 제조업은 동남아에서 아시아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더라도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쪽에 있던 그 제조 기반을 싹 다 그냥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일부는 인도, 일부는 또 동남아 이런 식으로. 예, 기업마다 각자의 어떤 상황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인도로도 가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인도가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부품 뭐 이런 것도 조달도 이제 하고 협력도 뭐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지금 그쪽에서 좀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요. 네네. 그럼 뭐 여러모로 지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그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산업이라는 게 장치 산업입니다. 그 장치 산업이라는 게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를 해서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해 나가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그런 장치 산업에 투자를 등한시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다시 그 옛날 제조업 강국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잡아야 그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인력이 제조업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우수 인력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IT나 금융보험 이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수 인력들이 제조업으로 다시 와야 제조업 기술 발전도 되고 합니다. 근데 우수한 인재가 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우수 인재를 불러오려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 제조업이 그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 요인들도 부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금 미국의 제조업의 위상이 중국이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으로 벌어지는 건가요?
일단 양적으로는 중국 제조업 생산이 미국의 2배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중국을 미국이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첨단 쪽에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첨단 쪽이라도 우리의 우위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중국 금수 조치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첨단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첨단 쪽의 제조업 굴기는 미국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도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도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이 역으로 한국 쪽으로 투자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경우는 없나요? 미국의 이제 한국 투자는 사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하는 나라가 강한 산업이 해외에 투자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강하지 않은 산업이 해외에서 경쟁을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제조업의 한국 투자가 약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 IT나 뭐 식음료, 유통, 부동산 개발 이런 쪽에 많이 있고요. 미국이 제조업이 아직도 이제 정밀화학 쪽은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3M이 반도체 소재를 이제 한국에 투자하고요. 또 다른 제조업은 이제 반도체 장비. 미국이 반도체 장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이라는 그 미국 유명한 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요. 전체 양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미국에 훨씬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완전한 균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형까지 가야 두 나라의 이제 투자 교류가 지속 가능하지. 지금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많고 미국은 투자하는 게 적다면 그것 또한 지속 가능하진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이 한국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미국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좋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져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듯이 지금 미국이 앞선 뭐 산업 분야, 항공, 우주, 제약, 방산, IT 이런 쪽에 한국에 투자를 해주면 한국 산업이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또 경쟁력이 강화된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에 진출을 해야만이 그 기업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차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강한 분야에 상대국에 투자를 하자. 한국은 예를 들면 항공, 우주, 방산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화학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쪽에 미국이 강하면 한국에 투자도 하고 한국은 반도체 생산이 강하니까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배터리 생산이 강하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이렇듯이 서로 강한 산업 분야를 상대국에 투자를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고 두 나라가 각자 한 세트의 공급망을 갖고 있으면 한쪽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나라의 공급망이 백업 시스템처럼 가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교차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두 나라 간의 지금 상황과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교차 투자가 확실히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필요를 넘어서 실제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사실 투자라는 게 시장을 보고 투자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이제 한국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뭐 수평적인 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이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고 2020년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면서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투자를 한 만큼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게 또 정권이 한번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물음표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한 만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건가? 이러한 또 불확실성 요인도 생기니까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맘 놓고 계속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투자라는 게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가져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죠. 투자가는. 네. 뭐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미국에도 좋지 않죠. 일반적으로 주기로 했던 거 주고 인력도 교육시켜주고
뭐 인프라도 지원해주고 전기, 수도, 뭐 하수 처리, 뭐 이런 것들 도로 해줘야 그런 것들을 믿고 1억 불이 됐든 2억 불이 됐든 뭐 마음 놓고 투자를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 그거는 뭐 결국은 본인들한테도 손해 아닐까요? 그 관점에서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계속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계속 시장의 이 불확실성 요인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가령 뭐 정말 관세 매기지 않을게, 뭐 일부만 할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답안이라도 좀 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좀 불확실성 구간에서 자꾸 혼돈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마저도 뭔가 계속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까지도 좀 물음표를 던지는 듯한 느낌이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세를 그렇게 많이 갑자기 올리면 다른 이제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들이 막 찾아와서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입장이 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계속 협상의 테이블에 그럼요. 앉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의 카드를 잘 좀 거머쥐어 우리가 위기보다는 좀 기회 요인을 더 많이 가져가는 한국이 되길 좀 바라봅니다.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네. 우리가 1990년도 이후부터 계속 30년 이상 일궈온 시장입니다. 그 시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한국 기업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랄 게 있을까요? 한국 기업은 이제 강한 추진력, 강한 자신감. 2020년 초에 투자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3, 4년 내에 공장이 가동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그 실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1996년부터 이제 해외 생활을 했는데 많은 우리 기업도 만나고 현지 기업들 만나는데 당시 한국 기업들은 독일이나 일본을 두 나라가 같이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독일과 일본은 넘사벽이다. 저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제조업체들을 만나보면요. 한국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요? 독일도 일본 제조업이 지금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유로 독일 제조업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패턴이나 반도체는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조업의 위상이 많이 올라온 거네요. 웬만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사실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작아서 사실 제조업에 있어서 그렇게 막 유리한 조건은 아닌데 근데도 이렇게까지 글로벌리 위상을 계속 키워간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열정, 노력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미국 요인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나라가 작은데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팔게 해주고 시장을 개방해주고 또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런 미국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죠. 앞으로도 미국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해서 계속 대한민국의 제조업 위상이 커져갔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미중 FDI 전쟁 그러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책과 함께 또 이영선 연구원님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또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조업에서 미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협력 분야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제조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한 분야가 더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하면 부품, 소재, 뭐 이런 중간재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그 한국 업체 그 중간재를 공급도 하지만 다른 나라 외국 기업들한테 그 자기 부품, 소재,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중간재 부분 이런 쪽도 투자를 생각하실 때 한번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선 연구원님과 여러분들 함께 또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